자, 10월 14일 화요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는 아까 그 흐름에서 연결시켜야 돼. 결국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시작해서 여러 흐름을 걸쳐서 결국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선포가 되죠.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 정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정부예요. 자, 그럼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거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이 뭐냐? 당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어. 특히 북한에서 먼저 토지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토지개혁을 해버려요. 근데 이 토지개혁,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인 이유는 뭐냐면요. 산 이런 데는 안 한 거야. 전체 토지를 한 건 아니고 농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농지개혁을 하는데 누군가는 많이 갖고 있고 기존에 누군가는 토지가 아예 없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준이 이겁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국가가 돈을 주고 3정보가 기준이에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국가가 돈을 주고 삽니다. 유상몰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3정보 정도의 토지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지개혁입니다. 오케이? 유상으로 몰수한 다음에 유상으로 준 거예요. 3정보를 기준으로. 그런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유상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자본주의지. 그래서 무상몰수 다 뺏어버리고 무상분배하고 기준은 5정보입니다. 왜? 여기는 영토는 넓은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땅은 크잖아. 근데 다 산지기 때문에 평야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농지개혁이 아니고 토지개혁을 하게 된 건데 5정보 기준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게 바로 북한의 토지개혁.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3정보가 기준이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봐봐요. 내가 30정보를 가지고 있었어. 그럼 국가에서 27정보를 사겠죠. 난 돈이 생겼죠. 그걸로 사업을 해가지고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로 산업화가 우리나라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문제. 여러분들 알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친일파 청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헌국회, 아까 재헌헌법 만든 그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에서요. 친일파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 친일파들 막 재판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바로 우리가 반민특위라고 하거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친일파를 잡아 들여가지고 처벌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이승만 세력이 친일파 청산을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아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미군정 시기에 식민지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래서 일본 시기, 일제강점기 시기에 경찰이었던 사람이 그대로 경찰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방해를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식민지 이 특별조사위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또 이승만 정부랑 연계된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독립운동가 이승만 선생의 정치 세력 같은 편이 친일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이러니. 그래서 얘네들이 처벌을 받으면 이승만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 이승만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원래 경찰 업무를 하고 있던 애가 광복해서도 경찰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권력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요.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재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했잖아요. 이들을 북한의 간첩이다, 국회 프락치다 라고 하면서 체포를 하고요. 경찰들이요. 반민특위 사무실을 가서 습격해버립니다. 경찰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지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못했고요. 그런 와중에 이승만 정부에 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새벽에 결국에는 남침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시간 순서에 맞게 잘 아시면 돼요. 자, 기습 남침을 했죠. 근데 이 당시에 북한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쭉 밀리다가 뭐 이거 지도 보시면 하면 좋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잘 안 보이려나?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처음 보면요, 기습방침하죠. 여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립니다. 그런데 바로 메가더 장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쪽까지 올려보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압록강에다 물 뜨고 이제 우리 통일하는구나 했는데 누가 참전해버려? 중국, 중공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사 후퇴라고 하죠. 1사 후퇴를 쫙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지역에서 38도선 부근 지역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밀리고 밀리는 그러한 시기를 거의 3년 동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겠죠. 사망을 했겠죠. 전사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쪽 군대가 마찬가지로. 자, 그런 와중에 여기 보면 흥남철도 여기 보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다가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일사후퇴를 하죠. 여기가 흥남이라고 있거든요. 이 흥남 지역에서요. 이 당시 너무나도 그 중국군이 빨리 내려오니까 철수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배를 타고 부산으로 철수를 하고자 그 계획을 짰어요. 미국 배거든요. 근데 그때 아직 도망 못 간 우리 민간인들 있잖아. 중공군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도망 못 간 민간인들을 태우고 내려옵니다. 미국 그 배가요, 군함이요, 그 무기들 다 버리고 거기에 그만큼 우리 민간인들 어떻게 보면 그 민간인들을 태워가지고 이 부산으로 와가지고 철수를 하거든요. 그것도 흥남 철수 혹시 이 일사 후퇴와 관련돼서 힌트로서 하나 더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다시 단서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일사 후퇴 이후에 그 가운데 휴전선 부근, 우리 지금의 휴전선이죠. 그 38도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밀고 밀리지는 이러한 공방전을 벌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지금 유엔군이죠. 그 당시에 다 중국군도 그렇고 다 지친단 말이야. 전쟁을 오래 하니까 휴전을 해야 돼. 휴전 협상을 계속합니다. 근데 휴전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대합니다. 왜? 이거 그냥 이렇게 전쟁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북진에서 통일해야 된다. 근데 이승만 정부는 계속해서 북진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미국도 이제 지쳤어. 휴전을 협상을 한단 말이야. 소련과 계속해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승만 정부에서요,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꼬장 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공포로, 우리가 데리고 있던 포로들을 석방해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휴전 협상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요, 포로들 어떻게 할 거냐였어요. 북쪽에서는 자동 송환, 당연히 포로는 우리 고향으로 보내줘라 라는 건데, 남측에서는요, 자유송환, 가고 싶은 대로 보내주겠다.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휴전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휴전 못하게 해버리려고 포로들을 석방해버립니다. 방공포로 석방. 이러면서까지 북진을 통일을 계속 하려고 했어. 이승만 정부는 휴전 싫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알았어. 너희들 이승만 정부 너 이거 휴전 협상에 사인해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남쪽을 지켜줄게. 그게 바로 전쟁 끝나고 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지금도 우리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미국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1953년에 그 전쟁이 끝나게 됐다. 6.25 전쟁이 끝나게 됐다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6.25 전쟁까지 거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조용한 날이 없었죠. 조용한 날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 정치 세력들 간의 갈등 중에 이 개헌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개헌을 하는데 이 개헌의 핵심은요, 이후에 우리가 총 9차 개헌까지 하거든요. 이 개헌은 헌법을 바꾼다는 의미잖아요. 독재를 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이승만이 1948년에 1대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뭔가 제대로 못하니까 이 국회의원들, 당시에는 대통령 간선제잖아.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이승만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뽑힌 거야. 1950년에 바로 2대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대통령 다음에 될 수가 있어 없어? 못 되죠. 국회의원이 그 간선제로 뽑아야 되는데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에는 이승만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당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떠한 변화를 주냐? 1차 개헌을 해버리거든요. 1차 개헌이 뭐냐면 뭘로 바꿔?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보통.
직선제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꿔버려요.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이었고요. 그리고 네임밸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으면 충분히 내가 다시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간선제로 되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1차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로 바꾸고 진짜로 19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 당선됩니다. 그 직선제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게 된 1차 개헌이 바로 발췌개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 공포감 조성하기 위해서 부산 정책파동, 당시 1952년이면은 6.25 전쟁 중이죠.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부산에 있던 국회의원들 협박하면서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이걸 결국에는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952년에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또 뽑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여기다 추가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승만이요. 이제는 정치를 하려면 내 세력이 필요하겠구나. 나를 맹목적으로 지지해줄 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1951년에 만들었던 게 그 유명한 자유당입니다. 정당, 자유당. 그래서 그럼 이승만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1955년에 만든 게 민주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뿌리. 그래서 야당. 오케이? 자, 그래서 1차 개헌을 통과시키고요. 결국엔 2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개헌을 또 1954년에 하거든요.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4.4.5입 개헌.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개헌 헌법, 우리 그 재헌 헌법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을 2번까지는 할 수 있어. 3번은 막았습니다. 안 되게. 그래서 중임 2번까지만 가능해 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벌써 56년이 되면 또 3대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이제 이승만 2번 했으니까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런데 독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계속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차 개헌, 즉 4.4.5입 개헌을 하게 되는데요. 초대 대통령이죠. 이승만은 첫 번째 대통령이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 없애자. 영원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 통과시켜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2차 개헌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초대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2번 이상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2번 그 이내로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56년에 대통령 선거를 또 했잖아요. 이승만이 됩니다. 되는데 위험했어요. 당시에 여러 야당 세력 등에서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신익희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또 진보당에서는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직선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많이 뽑은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다음에 또 안 뽑히겠다 싶잖아. 그래서 그 신익희라는 인물은요. 선거 도중에 죽거든요. 이 조봉암이 나중에 나의 미래의 적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진보당 사건이라고요.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서. 왜냐하면 평화통일론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킨 사건이 진보당 사건이고요. 신국가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제 독재 강화하는 거예요. 법 만들어서. 그래서 독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6년에 또 대통령 됐잖아. 4대 대통령 선거. 바로 1960년에 또 해야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또 조병옥 선생을 또 대표로 냈어. 근데 대표로 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조병옥 선생이 선거운동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럼 이승만은 그냥 당선이야. 근데 이승만의 이 3.15 부정선거를 했던 이유는 자기가 대통령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부통령 제도가 있었어요. 부통령에 이기붕이라고 자신의 오른팔을 부통령으로 시키고 싶은데 이기붕이 뭔가 능력도 없고 투표를 하면 질 것 같은 거야. 바로 당시 민주당의 장면이라는 인물이 있거든. 장면. 이 장면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때 이승만의 나이가 거의 80대 후반에서 90 다 됐습니다. 그럼 도중에 죽으면 부통령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겠죠. 그럼 민주당한테 권력을 뺏기는 거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요.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되려는 게 아니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걸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되면서 권력에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케이? 1960년. 자, 그런 다음에 허정, 과도 정도. 잠깐 지금 대통령이 갑자기 권력에서 내려왔잖아.
과도정부가 만들어져요. 허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과도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하거든요. 이 개헌은 뭐냐? 대통령 중심대로 하니까 독재한다. 내각 책임제로 가자. 영국의 제도를 모방해가지고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래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도 미국처럼 양원, 즉 상원과 하원이 있듯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국회의원 제도를. 그것처럼 민의원이랑 참의원으로 두 개로 나눠서 투트랙으로 국회의원을 유지하자. 독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바탕으로 한 3차 개헌을 하고 그걸 통해서 투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자유당 뽑겠어요? 당연히 부정선거가 걸렸는데 누가 당선돼? 민주당이 많이 뽑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면 내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면 내각은 왜 이때 대통령은 윤보선인데 왜 윤보선 정부라고 안 하고 장면 내각이라고 하냐? 이 내각 책임제는 대통령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각 총리가 장면이었는데 그 사람 힘이 다 있어. 그래서 이 3차 개헌을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됐고 투표 결과 선거 결과 장면 내각이 구성됩니다. 민주당 등 중심의 장면 내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은요 4차 개헌을 하는데 이 4차 개헌은 뭐냐면요 이 3.15 부정선거한 사람들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법을 미리 만들어지 못했기 때문에 4차 개헌을 통해서 소급특별법, 부정선거한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한 이유로 개헌을 한 게 바로 4차 개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면이 민주당 중심으로 장면 내각이 딱 유지가 돼.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누가 등장해? 박정희가 등장하면서 결국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 이승만 정부 크게 보면 농지개혁했고 키워드 유상몰수 유상분배, 잠정보, 북한과의 비교. 그 다음에 친일 파청산 했어요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죠. 반민특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25 전쟁의 시간 흐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헌 중심으로 1차, 2차, 3차, 4차. 다음에 5, 6, 7, 8, 9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15 부정선거면 어떤 운동이야 이거? 4.19 혁명이죠? 그럼 답은 몇 번이요? 2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됐다. 이해되시죠? 3차 허정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고요. 그 3차 개헌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를 했고 그래서 장면 내각이 구성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봐봐 이거 꼭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잖아. 가시기. 자, 여기 보면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대. 정읍에서 이거 정읍 발언이죠. 정읍 발언이고요. 여기 보면은 작년에 1차 미소공동회의와 때와 같습니다. 그럼 이건 2차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뭐야? 사이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4번 여운현 선생이 자업자위원회 만들어서 자업자운동했는데 실패하잖아. 이 사이에 있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6.25 전쟁 발발했어. 그 다음에 서울 우리가 쭉 아까 낙동강 이남까지 낙동강 인근까지 뺏겼다가 결국에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죠. 오케이? 그 흐름을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옳지 않은 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 몇 번? 다 몇 번일까? 자, 생각해보세요. 아까 흐름을 생각해보세요. 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진하죠. 답은 4번. 이건 전이자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 수복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 수복을 했고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일사후퇴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현대사의 거의 절반 정도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내일은 큰 내용은 없어요. 이제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전두환이, 노태우, 그 다음에 쭉쭉쭉 또 현대사의 여러 정부들 어떤 정책들을 했는지 한번 개헌을 중심으로 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